며칠 동안 조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 각자의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은 세 분이 여러분과 나눠볼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논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성공한 미국인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농장주였습니다. 재벌 2세로 자라서 7살 때에는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하는 안락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쿠바에 혁명이 일어나 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농장은 물론이고 고용인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은 혁명을 피해 미국 마이애미로 망명했습니다. 그때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휴지 조각이 된 쿠바 화폐뿐이었습니다. 떵떵거리던 농장주가 한순간에 난민으로 전락해버렸죠. 나중에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15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혹시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고 영어도 가르쳐준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살아도 된다. 아버지도 희망이 안 보였던 거죠. 그는 마이애미 해변가의 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뭐든지 성실하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사장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장은 그를 믿고 좋아했으며 그의 영어가 빨리 늘 수 있도록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자녀와 함께 놀도록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어로 소통하며 놀다 보니 쿠바 출신이었던 그는 금세 현지인처럼 영어를 할 수 있게 됐죠. 한동안 그런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물었습니다. 얘야, 밖으로 나가 더 괜찮은 일을 해볼 생각이 없니? 내가 아는 식품 가공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다는구나. 도전해 보겠다면 그곳에 추천서를 넣어보마. 그런 좋은 기회를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사장도 참 그릇이 큰 분이죠. 아이가 성실하고 마음에 들면 식당에 더 두고 일을 시키고 싶었을 텐데 선량한 마음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안했으니 말이죠. 어쨌든 사장이 약속대로 식품 가공업체 영업사원직에 그를 추천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려면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비는 네가 멀리 떠나기 전 네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단다. 그는 집을 떠나 세상에 홀로 선 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식품 가공업체의 일은 사실상 배달 업무였습니다.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고 추가 주문은 없는지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운전기사와 배달을 겸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하루 선행 한 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은 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작고 오래된 잡화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물건 배달을 마치고 남는 시간, 업무를 끝낸 휴식 시간에는 고객들의 잡화점 일을 거들었습니다. 잡화점의 사장이 다른 도시에 사는 친척에게 편지를 붙인다면 마침 그쪽에 배달할 일이 있는데 대신 전해주겠다면서 전달해 주거나 어떤 집 아이가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고 하면 마침 가는 길이니 태워주겠다면서 데려다주는 식이었죠. 그렇게 매일 고객들에게 큰일은 아니더라도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돕다 보니 4년 후 그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잡화점 주인 내외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항상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본부에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남미의 마케팅 팀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그를 멕시코에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맡을 능력이 될까 싶었죠. 발령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플로리다주 전체 매출의 40%에 기여했다. 이런 그의 기여에 본부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잠재력을 눈여겨봤다. 그를 총괄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멕시코를 넘어 남미 시장을 모두 책임지라는 뜻이었죠. 그는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돕고자 했기 때문에 남미에서도 금세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본부는 그를 캐나다에 파견해 캐나다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마케팅팀 팀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 시점에 헤드헌터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헤드헌터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회사의 CEO 자리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수많은 헤드헌터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코카콜라나 P&G 등 글로벌 대기업의 CEO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습니다. 헤드헌터의 인재 풀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가 글로벌 대기업의 CEO 자리를 수락하려고 했을 때 마침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를 2기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즈니스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정계에서도 빛나는 명예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바로 카를로스 쿠티에레스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 난민 출신으로 미국에서 꿈을 이루고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출신의 어린 소년이 미국으로 넘어와 그의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공이란 세상을 흔들 만한 일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 착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늘 하루 한 가지 선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카를로스처럼 수십 년간 매일 선행을 정성껏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 꾸준히
남을 돕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처럼 성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선행은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진심이 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루 선행 한 가지와 작은 것이 곧 큰 것입니다. 방금 전 미국 상무부 장관처럼 영어도 못하는 이민자 출신의 미국살이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지역에 가면 언어도 안 통하고 돈도 없어서 공포심마저 듭니다. 그런데도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떤 원칙에 따랐을까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공양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라. 그는 매일 한 가지 선행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보십시오. 티끌모아 태산이 되었잖아요. 그가 CEO로 있었던 회사는 시리얼 제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서양인들은 아침 식사로 귀리에 우유 같은 음료를 부어 먹습니다. 콜이나 밀, 옥수수 같은 국물이나 건포도 등 영양가 있는 재료를 우유에 넣어 아침마다 먹습니다. 서양식 아침 식사로 꼭 필요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회사 규모도 아주 큽니다. 그가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는 영어도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대가 되어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서는 4년 동안 혼자서 매출 40%를 달성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기적은 어디서 왔을까요? 매일 한 가지 선행입니다. 그야말로 불법의 실천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업들 중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맥도날드는 다들 아시죠? 다들 먹어봤을 겁니다. 거기서도 그를 CEO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CEO가 무엇입니까? 최고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달랑 2명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슨 CEO가 있겠습니까? CEO는 전 세계의 생산과 운영을 책임집니다. 모두 엄격히 선발된 핵심 인재들이죠. 초대형 기업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면 여기저기서 스카우트를 하려고 합니다. 연봉도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기본 급여가 그 정도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1000만 달러를 줘도 직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 CEO입니다. 그러한 실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역시 매일 한 가지 선행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공이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을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과 착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스승님, 방금 우리 법사가 들려준 전 미국 상무장관인 카를로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느낀 바가 많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죠.
자비심이 있는 사업가라면 고객에게 잘하고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법서의 이야기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루 한 가지 선행을 마음에 품고 늘 선행을 베푸니 고객의 신뢰를 얻고 혼자 한 지역에서 매출액도 40%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의 CEO 자리까지 오르고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상무장관으로 임명까지 받았습니다. 이야기 나눴었던 변호사와 요리사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업가를 넘어 결국에는 한 나라의 상무장관 자리까지 오른 것은 기업가 정신을 국가 경영에도 적용한 사례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요리사는 세계적인 주방장을 목표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결국 상무장관이라는 목표를 이뤄냈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다음 이야기는 미국의 한 노숙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유해지가 이야기해 주세요. 미국의 미주리주에 빌리 레이 해리스라고 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길가에서 깡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푼돈을 구걸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라는 여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좋은 마음으로 그의 통에다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넣다가 실수로 손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가 딸려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라는 자리를 떠났고 조금 후 깡통을 들여다본 노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깡통 안에 반지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꽤 값이 나가 보였습니다. 노숙자는 반지를 들고 감정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감정사가 반지를 보더니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500만 원을 드릴 테니 제게 파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소리에 이 노숙자는 하늘에서 황금이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반지를 팔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숙자는 그 여인이 반지를 떨어뜨리고 간 장소로 돌아가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사라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노숙자가 반지를 돌려주자 크게 놀란 사라는 무척이나 기뻐한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사라는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이처럼 값나가는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노숙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군요. 정말 대단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라와 남편은 노숙자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노숙자의 그런 행동에 몹시 감사해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미국에는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기금을 모으는 일인데 두 사람은 노숙자를 위해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그분을 돕도록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라는 노숙자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기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할 때
이 부부는 처음에는 100만 원만 모여도 노숙자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연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8,000명이 넘었고 그들은 이 사연이 준 감동에 모두 모금에 동참해 결국 2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모였습니다. 그 노숙자를 위해 모인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노숙자를 위해 모은 돈이었기 때문에 2억 원이 넘는 돈은 모두 그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노숙자는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노숙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워낙 아무것도 없었던 그는 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는 계약금을 지불하고는 작은 차도 하나 샀습니다. 작은 자동차도 샀군요. 네, 이동수단으로 작은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자립을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생과 운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훌륭하네요. 그렇죠. 더욱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일은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접한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고 노숙자와 그 부부를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 방송 덕분에 노숙자는 16년 전에 헤어진 가족도 찾게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라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작은 선행의 실천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잘 된 일입니다. 아주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바꾸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난번에 얘기한 아이젠하워 장군과 비슷한 인물인데요. 파데 레프스키라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20대 시절부터 독주회를 열며 이름을 알렸고 미국에서도 독주회 초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189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생들이 그를 초청했습니다. 학생 대표 2명은 파데레프스키의 매니저에게 연락해 학생들을 위한 피아노 연주회를 열고 싶다고 했지만 매니저는 200만 원과 출장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학생 대표들이 모금 활동을 벌였지만 학생들은 돈이 없다 보니 160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연주회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미안함과 함께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마련해봤지만 160만 원밖에 모으지 못해서 40만 원이 부족한데 그래도 연주회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써드리고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꼭 갚을 겁니다. 두 학생 대표의 진심에 감동한 파데레프스키는 사용증을 찍고 160만 원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고생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게. 돈은 받지 않을 거네. 학생들을 위해 연주를 하겠네. 그렇게 연주회를 마쳤고
이때가 189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이 피아니스트는 폴란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경제난으로 국민들이 굶주리던 시기라 총리였던 그는 세계에 폴란드를 도와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금세 수천 톤의 원조 물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 둘 도움의 손길을 보낸 덕에 폴란드는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몇 년 후 파리에서 미국 후보 대통령을 만난 파데레프스키 총리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적기에 도움을 준 덕분에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를 드려야죠. 오래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렸던 연주회를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비용을 다 마련하지 못했는데도 흔쾌히 무료로 연주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바로 그때 학생 대표 중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두 인물 사이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총리가 된 피아니스트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폴란드에 행운을 가져왔군요.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끝났나요? 네.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군요. 젊은 시절 학교에 선뜻 재능 기부를 해준 음악가가 20년이 지나 뜻밖의 보답을 받았다니 참 감동적입니다. 선행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행과 선량한 마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에서 폴란드의 총리까지 아주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훗날 인과의 순환으로 아주 큰 과보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은 응보가 아니라 선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제일 먼저 감동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비를 공부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지? 어떤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왜 살집을 내줘야 하지? 의문이 드는 순간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저울에 무게를 다는 것처럼 그 행동이 나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따집니다. 잘생긴 외모가 마음에 들어 잘해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잘해주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이나 그의 아버지가 부자라서, 혹은 그의 삼촌이 장관이라서
그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삼촌에게 잘 말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 사람을 왜 도와야 하는지, 도울 필요가 있는지, 얼마나 도와줄지를 자꾸만 따져봅니다. 인간은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리저리 계산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일까요? 옳지도 그러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똑똑하고 지혜롭기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하지만 똑똑함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와 자비는 더더욱 다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똑똑함과 지혜는 다르다. 지혜와 자비는 더욱 다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지혜가 곧 자비라고 생각하셨죠. 지혜는 무엇이든 해내는 아주 똑똑한 것을 의미하니까요. 똑똑한 것은 보통 돈을 벌거나 권력을 쥐는 것,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똑똑함과 지혜와 자비는 다릅니다. 우선 남을 도울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배경을 보지 마세요. 외모도 보지 마세요. 신분이나 배경, 외모 때문에 남을 돕는다면 속임수에 빠지고 실망도 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할 겁니다. 예뻐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화장빨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장 잘하는 사람을 보니 못생긴 아가씨가 10분 만에 연예인보다 더 예뻐지더라고요. 그런 동영상 보신 적 있나요? 화장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에 남을 돕지 마세요. 남을 도울 때는 외모도 보지 말고 집안 배경도 보지 마세요. 분명 속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남을 도와야 할까요? 도와야 합니다. 자비와 선량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물론 도움을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해야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마약은 몸을 망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면 그걸로 마약을 살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최대한 돕습니다. 물론 전 재산이 100만 원뿐인데 길에서 거지를 봤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을 몽땅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밴쿠버에 구걸하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텐데 첫 번째 거지에게 돈을 몽땅 주면 두 번째 거지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보시를 할 때도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꼭 유념하세요. 남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돈을 줄 수도 있고 기술과 지식을 알려주거나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더 지혜롭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바로 자비입니다. 돕는 경험이 쌓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겠죠. 남을 돕는 행위는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도와야 할까요? 남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확신이 들 정도면 됩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바로 자비입니다.
간제 마하베 간제 런자사무 가데소하 dien타 헝베 간제 베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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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베 간제 런자사무 가데소하
遍他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卡的梭哈，遍他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卡的梭哈，遍他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卡的梭哈，遍他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卡的梭哈。